이종찬 회장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 집안이 이제 항일 독립운동으로 뭐 둘째가라면 서로 할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어린 시절 상해에서 지낼 때 항상 그 항일 선조들, 사실 그 말이 따지면 멋있는 말이죠. 그 자기네 집안 어른들을 항일 선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근데 항일 선조들 만나면 꼭 무릎 꿇고 매일 역사 이야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고대사부터 시작해서 쭉 역사 이야기를 했는데 왜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는 당신이 그 항일 선조들에게 배운 역사하고 완전히 다르냐 하는 그 이야기죠. 물론 답도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가 바로 그 주제인 겁니다. 그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과 그 매국 친일파들의 역사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뭐 많은 그 살다 보면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나?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헌법에도 분명히 그 재헌 48년에 재헌 헌법에서부터 저는 사실 48년 헌법을 재헌 헌법이다라고 하는 것도 제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919년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상해에서 그게 10개 조항의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 헌법이 상당히 지금 봐도 상당히 뛰어난 헌법이에요. 그 1조는 대한민국은 임시공화제로 함 이렇게 해서 임시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군부터 마지막 순종까지 다 임금이었잖아요. 그런데 왕국을 공화국으로 선포한 이제 최초의 헌법이고 그 헌법 10개 조항이라 조항이 많지는 않지만 모든 지금 헌법에서 담고 있는 지금 헌법보다 훨씬 개인의 자유라든지 이런 게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48년도가 재헌헌법이 아니라 재헌헌법은 19년도가 재헌헌법이고 그 다음에 이거 환국 헌법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온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를 작년에 편찬을 했습니다. 저희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뭐 연구위원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편찬을 했는데 이 책이 저희는 광복 80주년 만에 나온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으로 서술한 최초의 책이라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제가 책을 정확히 몇 권 썼는지 쉬어보진 않았어요. 보통 한 50여 권 썼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50여 권 쓰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제 책 사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이 책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2권짜리인데 구입을 하셔가지고 집안에 두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사서 보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나라를 저는 바로 살리는 그 작은 실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해방 이후 지금까지 많은 역사서가 있었죠. 지금도 학교에서 역사 가르치죠. 또 누구의 관점으로 가르치냐 하는 이야기예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관점입니다. 역사관. 관자가 붙잖아요. 볼관자. 역사를 보는 눈. 그럼 역사를 보는 눈은 고대사를 보는 관점이나 근현대를 보는 관점이나 똑같아야 돼요. 벌어지는 상황은 달라도 그걸 바라보는 관점을 역사관으로 바라보면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주 이상한 풍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대사 조선까지는 저희 관점,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관점하고 같아요. 그런데 근현대로 오면은 갑자기 이승만을 국부라고 떠받들죠. 또 역으로 한편에서는
이승만과 근현대를 상당히 진보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만 앞부분으로 가면 조선 후기 노론, 이완용의 마지막 당수인 노론의 관점, 그 다음에 조금 더 앞으로 가면 총독부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또 자칭 진보라 그래요. 다 짜가란 이야기죠. 엄청난 카르텔이에요. 이 분야는 보수 진보가 없어요. 역사 분야는 다 식민사학 한 통속입니다. 식민사학 다 아는 척하죠. 우리나라 역사 공부한 사람에게 당신 식민사학자냐라고 물어보면 이해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답은 간단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요즘엔 이제 국회의원들도 다 식민사학자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해오다가 이제 조금씩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의원들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국회에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의원 모임이라는 그 의원 모임이 생겼어요. 바람직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강연했더니 어떤 의원분이 한국 역사학회 주류하고 소장님하고 뭐 아주 안 좋은 뭐 사건이 있었냐, 충돌한 사건이 있었냐, 그래서 제가 그런 사건 없었어요. 그 다음 강연하는데 똑같은 질문을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의원님이 만나는 그 역사학자들 다 식민사학 비판한다 그러죠? 예, 그래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초지일관 식민사관 비판하는 학자로서는 다 유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그럼 자기네가 식민사관을 비판한다면 이덕일의 입장에 동조해야지. 식민사관 비판한다 그러면서 왜 이덕일을 죽이려고 난리칩니까? 얼마나 사기 성향인지 짐작이 쉽게 가시죠? 완전히 한통속이에요, 이쪽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같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진짜 바른 역사를 배우겠다고 하시는 거를 상당히 이제 높이 평가하고요. 여러분, 8번 이상 들어야 뭐 선물 받고 술을 좀 받는다고가 아니라 기존에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었던 그런 역사를 쭉 구성했어요. 아마 해방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임시정부의 여당이었던 한국독립당이 그 정권을 잡아왔다면은 지금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그리고 유의지금 프로그램에서 그 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관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복후 지금까지 모든 역사교과서의 역사관은 뭐냐면 하나는 일제 황국사관이고요. 또 하나는 조선후기 노론사관이고 그 다음에 근현대는 일부 진보인 것처럼 해서 친일 색채를 희석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대일항전기 국사의 아와 비와 저도 많은 시행착오 끝에 저도 학부부터 그러니까 그 학사, 석사, 박사를 전부 다 역사학으로 했어요. 그런데 저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왜냐하면 가르쳐주는 데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예속논쟁이라고 있잖아요. 조선의 이제 효종임금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어머니, 뭐 생모는 아니죠. 그 계모인 자의대비 조씨가 살아계셨죠. 그래서 상복을 얼마 입어야 되냐. 그거 가지고 뭐 일본인들은 뭐 상복 얼마 입으면 어쩌고 뭐 하면 어쩌고 그거 갖고 싸운다 어쩌고 했는데 그거는 실제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일본인들은 무식한 일이고 일본에서도 사형당해 그렇게 주장하면 자기네 쇼군이 죽었는데 쇼군 뭐 장례 그렇게 성대하게 치를 게 뭐 있어 그냥 고적대기에 덮어갖고 묻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하면 그 칭찬 받겠어요? 왕이 세상을 떠났으면은 그 나라에 있는 왕국이면은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3년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식인데 1년복 입었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제가 역사학자들 쓴 논문을 찾아보니까 전부 다 1년복이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비판할 때 내가 모르고 비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막 찾아봤는데 모든 논문이 다 1년복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논문, 결국은 논문이 아니라 그 당시에
실제 사료, 1차 사료를 찾아보고 나서 아 이게 삼년복이 맞다. 이 1년복을 주장한 서인 노론 이들은 조선을 왕조로 인정하지 않고 조선 임금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명나라 황제를 임금으로 보면서 조선 임금은 명나라 황제의 신하 아니냐, 우리하고 같은 계급 아니냐, 그러니까 사갓집 왕가가 아니라 사갓집의 예법을 동원해서 1년복으로 하자고 한 거다 라는 거를 제가 혼자 알아내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일제 시대 이렇게 컴퓨터에 쳐보면은 자동으로 뭐라고 바뀌는지 아세요? 일제 강점기 이렇게 바꿔요. 우리나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승만 때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파시스트 체제에 살아와서 그런지 아주 파시스트 시스템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내가 일제 시대로 썼을 때는 일제 시대라고 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컴퓨터가 왜 일제 강점기로 바꿔놔야. 그럼 한 발 더 들어가서 따져보면 일제 강점기란 말하고 일제 시대란 말하고 다른 용어예요? 달라요, 의미가? 주인은 누구예요? 다 일제잖아요. 일제 시대라고 하건 일제 강점기라고 하든 다 일본이 지배했던 시기라는 거잖아요. 주체는 누굽니까? 대일본 제국이고 조선 총독부죠? 뭐가 대단히 다른 것처럼 다른 용어 만들어서 일제시대 부인하는 것처럼 말장난하는 거죠. 그게 한국 역사학계의 상투수법이에요. 저희는 이제 대일항전기 이렇게 쓰죠. 어떤 분은 대일항쟁기 하는데 항쟁은 뭡니까? 한 체제 안에서 잘못된 그 지배체제에 저항하는 게 항쟁이고 항전은 뭡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본에 선전포고했잖아요. 국가 대 국가로서 전쟁한 시기가 항전 시기예요. 그래서 대일항전기라고 표현해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는 다른 나라 독립운동사하고 조금 다른 경로를 거쳤어요. 대부분 국가의 독립운동사는 다 영토전쟁입니다.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한 영토전쟁인데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는 물론 영토전쟁의 성격이 있죠. 그러나 여기에 하나 덧붙이는 게 역사전쟁을 같이 했어요. 이게 특이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대일항전기는 한편으로는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한 영토전쟁의 시기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 해석권을 가지고 싸운 역사전쟁의 시기예요. 그런데 그 역사전쟁의 시기에 두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수복을 입은 단재신초, 역사는 아와 비아와의 투쟁이라 그랬죠. 요거는 조선사 편수의 야유의 장면인데요. 조선총독부 직속의 조선사 편수회죠. 일본이 1942년 무렵에 미드웨이 해전에서 패전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네가 지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 아버님이나 할아버님 뭐 이런 분 통해서 그 일제 말기에 연료가 워낙 부족해서 그 소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송진을 연료로 썼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그때도 총독부에서 이 조선 총독부 조선사 편수의 예산은 10원도 안 깎았어요. 1원도 안 깎았어요. 여러분 조선사 편수에 하니까 이게 학술기관 같죠? 학술기관이 아니고 조선사 편수의 회장은 누구냐면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이에요. 정무총감은 총독 바로 다음 자리인데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 행자부 장관, 법무부 장관 이걸 다 혼자 겸임하는 최고 실력자예요. 그 정무총감이 회장이에요. 조선사 편수에. 그리고 거기에 한국인으로서는 이완용, 권중환 같은 친일 매국노들이 고문으로 있었고 그 아래에 일본인 역사학자,
그 일본인 역사학자 부하로 한국인 역사학자들이 있었죠. 이게 이제 조선사 편수의 야유의 장면인데, 조선의 귀상들하고 일본의 교의학 끼고 술 처먹고 장구치고 노래하면서 우리 역사를 난도질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학교에서 배워왔던 역사나 지금 우리 2세들이 배우고 있는, 2, 3세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역사가 누구를 계승했나 하는 이야기예요. 단재신초 선생이 말한 R을 계승했나, 이 BR을 계승한 역사를 배우고 있나. 저는 이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질문 던지다가 세팅 역사학자를 비롯한 이 언론들, 이 카르텔에 의해서 공격당한 건 한 개인이 솔직히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모독과 많은 공격을 당했어요. 아는 척하는 사람들도, 아는 척하는 집단들도 많이 가세했죠. 저 역사운동에 같이 하는 이제 전직었던 구청장님이 계신데, 이제 내부 조금 알고 보더니 이런 말씀하세요. 소장님, 자기는 검찰 카르텔이 한국에서 최고 카르텔인 줄 알았더니 역사학계 카르텔에 비하면 검찰 카르텔은 애장난 같네요. 실제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그럼 대일항전기 R는 누구냐? R는 이 민족주의 역사학자와 그 다음에 사회주의 역사학자들이에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 백암 박은식 선생, 이분은 그 역사학자죠. 그런데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탄핵당하고 나서 이분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대통령제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역대 대통령제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 박은숙 선생이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 놓으니까, 이승만 같은 인물 뽑아 놓으니까 얼마나 독립운동계에 많은 폐해를 끼쳤냐 라고 해가지고 이게 집단 지도체제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국무령제로 바꿉니다. 그래서 초대 국무령으로 저 경상도 안동 출신의 석주 이상용, 만주 무장투쟁파의 뭐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이상용 선생을 모셔오죠. 근데 이 두 분 다 역사학자예요. 뭐 단재신초 선생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는 이 역사전쟁 같이 갔다 그랬죠. 그리고 이들은 다 독립운동가죠.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그 막스 엥겔스의 사적 인물론을 추종하던 사회주의 계열의 역사학자들, 이들은 주로 경제사에 관한 책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들은 사회경제학파라고도 불리는데, 이들도 일제와 맞서 싸운 아죠. 그럼 비아는 누구냐? 대일항전기의 비아는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서의 황국사관이라고 했는데요. 이 이만희수도 사료 조작의 달인이라 그랬는데, 이 이만희수에 대한 지금 한국 역사학자들의 존경심은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아직도. 혹시 여기서 전라도 천년사 문제 들어보신 분 계세요? 가야 고분군 문제 같은 거. 그 문재인 정권 때 가야사 복원한답시고 가야 고분군을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했는데 임날본부 선례했잖아요. 전라도 천년사 임날본부 선례다 써놨잖아요. 두 개 공통으로 뜬 게 뭐냐면, 전북 남원이 고대 야마도의 식민지인 김운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장을 누가 첨예했냐면 이 이만희 수류가 1922년도에 처음으로 주장했어요. 아무 근거 없어요. 그냥 난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고, 여기를 갖다가 우리 고대 한국 역사를 다 일본사로 조작하기 위한 건데, 1922년에 한 저걸 갖다가 100년 지나서 유네스코에 국제문화유산으로 신청하고, 그 다음에 전라도 천년사도 그렇게 써놓고, 가보니까 제가 남원신문사 초청으로 한번 강연을 갔더니 가보니까 김운문화 선양회,
국고가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 돈 때문에 뭐 김은무나 선양에 김은국이 아주 좋은 것처럼 막 이렇게 선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사로 일본 허기부터 쭉 설명하면서 여러분 김은국이 뭔지 아세요? 라고 쭉 설명했더니 이제 그때부터 뒤집어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두 번째 갔더니 이제 반대하는 그 시민단체의 회장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소장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남원에 일본 수학여행단이 쏟아져 들어올 뻔했어요. 맞는 말이죠. 남원이 사실은 만인 의총이 있는 데인데 정유재란 때 10,000명이 일본과 싸우다 세상 떠났다 그래서 이 만인 의총이 있는 데인데 거기를 갖다가 고대부터 야마도의 식민지로 조작해놨잖아요. 한국 지금 문화재청 국가유산청에서 유네스코에 그렇게 신청을 했어요. 그거 그대로 됐으면은 일본 수학여행단 쏟아져 들어오죠. 와가지고 여기가 우리 고대 야마도의 선조들이 지배했던 땅 남원이야. 여기뿐만 아니라 저 경상도 다 지배했어. 이거 한국 정부에서 유네스코에 신청해가지고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거야. 그럼 못 받고요. 이번 나라 사실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그때 이제 전국 각지의 역사운동가들이 시민 역사운동가들이 들고 일어서가지고 막아내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 특기할 만한 사실이라 그러면은 그 이제 저 막아내는 시민단체가 생겼죠. 그 시민단체에서 그 유네스코에 코스모라고 그쪽에 서한을 보냈어요. 지금 한국 정부에서 보낸 거는 다 제국주의 역사관에 의해서 보낸 겁니다. 라고 했더니 그 유코모스 위원장이 그 시민단체를 답장을 보내왔어요. 이건 유네스코에서는 사실 읽기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네스코는 국가를 상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에 답변하지 일개 시민단체에 답변 안 하는데 답변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위원장이 누군지. 보니까 이제 프랑스 사람이고 흑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도 옛날 프랑스 식민지에서 자라난 사람인가 보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국주의 역사관이다라고 하는 게 와 닿은 건데, 물론 이분이 없애겠습니다.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아주 유념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고, 그래서 김은국하고 지금 경남 합천을 그 임나일본부의 하나인 그 다라국이라고 써서 신청한 거를 빼고 유네스코에서 이 승인을 해 준 거예요. 나라 망할 뻔했어요.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시민운동가들이 노력해가지고 막아낸 건데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난 몇 년 동안에 역사 시민운동단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작년 말에 전국 역사단체 협의회라는 걸 만들었고, 그 역사단체 협의회에서 지난 대선 기간에 민주당 이재명 선거대책본부하고 정책협약을 맺었어요. 역사가로 세우기에. 그런데 제가 이 활동 쭉 해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크게 욕하고 싶진 않은데 그냥 이익이 되면 움직이잖아요, 보통. 그래서 저희가 지난 8월 28일 날 요 국회 의원회관 이제 대회의실에서 그가 좌석이 한 550석쯤 되는데 대선 후보도 그거 꽉 채우기 힘들어요. 근데 전국 각지에서 버스 대절하고 다 몰려가지고 650명 정도가 모여서 복도까지 꽉 찼어요.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정보를 아셨으면은 아마 오실 분이 꽤 계셨을 텐데,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그럼 저희 뭐냐면 정책협약도 맺었으니까 이제 실천하라 이겁니다. 이건 잘 감시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날 유종찬 회장님도 오셔서 이제 축사를, 몸이 안 좋으신데도, 허리가 당시 안 좋으셨는데도 오셔갖고 축사를 했는데, 유종찬 회장님이 정부에 밝으신 분인데,
지금 이제 식민사학자들 또 현 정권에 접근해서 나쁜 짓 하는 거 지금 저희도 여러 정보가 들어와 있어요. 문재인 정권이 식민사학하고 손잡았다가 지금 그렇게 된 건데 지금 또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이제는. 그러나 이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정권이 되라라고 촉구하는 뜻에서 이제 8.28 대회를 했고, 이제 성황리에 잘 끝났고, 이제는 실천하는 길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결론은 우리가 요구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이분들의 역사관을 학교에서 좀 가르쳐라 이 이야기예요. 이만희슈, 이병도, 신석호 이런 인물들의 역사관 말고 독립운동가들이 세운 역사관을 가르치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단군 하나만 치면은 아마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단군 공부하시게 될 것 같은데 지금 학교에서 단군 다 가짜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이 3.1 그 독립선언회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연호를 조선건국이라고 써놨어요. BC 2333년을 조선건국이라고 써가지고 연대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10월 3일을 개천절이라고도 하지만 상해 임시정부는 건국기원절로도 기념을 했어요. 그 해가 건국기념일이다. BC 2333년 10월 3일이 우리 민족의 최초의 국가인 단군조선이 시작한 건국기원절이다. 나머지는 다 거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전부 다 단군을 갖다가 학교에서부터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이 단군이 가짜라고 하는 인간들이 뭐 서울대 연고대, 한국교원대, 한국교육대, 교수 다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인간들이 다 단군은 가짜다 하고 여기에 또 일부 몰지각한 개신교 세력들이 또 개입해가지고 단군 가짜라고 하잖아요. 단군은 기독교하고 전혀 충돌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단군은 신으로 모시는 게 아니잖아요. 한 집안에 시조가 있듯이 한 가문에 시조가 있듯이 민족의 시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교는 뭡니까? 내세관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단군을 잘 모시면은 우리가 죽어서 저 세상 갔는데 단군이 지배하는 저 세상이어야 돼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문익환 목사님 그 동생이 그 문동환 목사라고 있는데 이분은 다 저기 그 연변에 그 용정 출신이잖아요. 그분 얘기 들어보면 자기네 예배당에서는 그 예수 사진하고 단군 사진을 같이 예배당에 걸어놓고 예배 봤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저기 어디 경기도 어디 초청받아서 감리교에 갔더니 거기도 똑같이 그 예수 초상하고 단군 초상을 그려놓고 예배 보길래 아, 그 정신이 아직 살아있는데도 있구나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고쳐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단군을 적으로 돌리고 가짜로 한 건 전부 다 이 인물들이 만드는 게 특히 이 신석호라고 불리는 이 테라타니 슈즈 이 인물이 아주 조직적으로 했는데 실제로 뭐냐면 최태영 교수라고 계셔요. 서울법대 학장하던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이병도 씨를 회개시켜가지고 이병도 씨는 그나마 이 신석호보다는 난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 최태영 학장이 계속 이제 찾아와서 사료 제공하면서 이야기하니까 그 이병도 씨는 맞다, 단군은 실존 인물이다라고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전에는 이병도의 말이라면 그냥 깜빡 죽는 신용이라도 했던 그 제자들이 두 가지 반응이에요. 저 노인네가 노망났나, 또 하나는 저 최태영 학장이 협박했다. 근데 그때가 최태영 학장이 1900년생이라 이병도 박사가
단군이 실제 있었던 인물이다라는 글을 조선일보에 발표한 게 1986년이에요. 그럼 86세 노인에게 협박받아가지고 단군은 실제다라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그 뭐를 알 수 있냐면 그 최태영 학장이 2000년에 자기 100세 때 인터뷰한 게 있어요. 문화일보하고. 그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젊었을 때만 해도 이 땅에서 단군을 부인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1900년생인 최태영 학장이 젊었을 때는 언제예요? 45세 이전이겠죠? 그러니까 일제 때는 일본인들이 그렇게 단군은 가짜로 몰아도 안 믿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최태영 학장이 그런데 해방 이후에 실증주의라는 미명으로 단군을 부정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병로 비판을 합니다. 부정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단군을 부정하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일본인들이 단군을 그렇게 부정했을 때는 저거 일본인들이 그 가짜로 그러는 거지 하면서 안 믿었다가 해방 이후에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학술원 원장 이병도, 고려대 국사학과 교수, 국사편찬위원회 사무국장, 그 당시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문교부 장관이 겸임해가지고 사무국장이 위원장이에요. 위원장인 신석호가 단군 가짜야. 심지어 신석호 뭐라고 하냐면 단군을 사실로 믿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삼척 동자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한국의 서울대, 연고대 교수들이 사학과, 역사학과 교수들이 가짜라 그러는데 가짜의 모양이다. 이렇게 된 데다가 일부 개신교가 이걸 갖다가 마치 신으로 오인을 해가지고 부정하는 바람에 지금 단군을 다 가짜로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 공간이라고 불리는 45년 8월 15일부터 48년 8월 15일까지 이 땅에 있었던 역사학계를 세 학파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족주의 역사학계하고 막스주의 역사학계는 A죠. 그런데 조선사 편수에 한국사관을 추종하던 요 식민사학계, 요거는 B아죠. 그럼 어떻게 됐냐, 해방 공간에서. 이 민족주의 역사학계는 이 독립운동가의 역사관을 계승하는데 주요 학자는 위당정인, 민세 안종 등인데 6.25 때 대부분 납북됐어요. 그러니까 남한에는 이 학파 역사관을 계승한 대학사학과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학설은 단군의 실존을 인정하고 한사군은 고대 요동에 있었다는 거고 임나는 가야가 아니라 일본 열도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이 민족주의 역사학을 주장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역사학계를 100% 장악하고 있는 이 식민사학자들에 의해서 집중적인 탄압의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이 식민사학 비판하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유사역사학, 사이비 역사학 이렇게 말해요. 이들이 말하는 황국사관이, 이들이 진짜 역사라고 말하는 황국사관이 뭐냐면 일본 열도에는 일본 열도의 민족은 다들 여기서 건너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 열도에는 일본 민족이 스스로 자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열도에는 야마도에라는 고대 국가가 있었는데 군사력이 아주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마도에가 한반도 남부를 지배하고 임날본부를 설치해서 다스렸다라고 하는 게 황국사관의 요체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 여기를 점령하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건너갔다라고 자기네 선조들을 하면은 말빨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건너갔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역사는 반도사관으로 가져가지고 우리 역사는 원래 만주 몽골 고원까지 다 이어지는 대륙의 역사고 한반도와 일본 열도까지 이어지는 이 대륙과 해양의 역사잖아요. 이 중에 대륙사와 해양사를 싹둑 잘라버려서 반도사로 축소한 다음에
반도의 북쪽에는 고대 한나라의 식민지인 한사군이 있었고, 남쪽에는 고대 야마도의 식민지인 임날부모가 있었다. 이게 황국사관인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모든 대학 사학과의 하나뿐인 도구마 학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지 역사학계들은 이들은 대부분 1946년, 47년 무렵에 월북을 하죠. 이때 저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꿋꿋이 버티고 있는 이유가 이 역사관 때문이라고 봐요. 핵심은 그 1946년 무렵에 그 당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일성이 파견원을 내려보내서 역사학자들을 접촉을 합니다. 이게 북한은 일찍이 역사학을 체제 경쟁의 주요한 수단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남한이 미군정이 다시 침입파 끌어들이고 침입파들 세상이 되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잖아요. 46년 10월에 뭐 대구에서 그 공기가 일어나고 막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기에 실망한 역사학자들에게 북한에서 내려온 파견원이 우리가 곧 종합대학을, 김일성 종합대학을 만들 건데 여기에 올라와서 이 교수해라. 그리고 우리가 곧 큰 역사학회를 만들 건데 여기에 와서 같이 활동하자 라고 하니까 그때 여기 남한은 상당히 친일파가 재집권하면서 혼란스러웠고, 그때 이제 파견원 따라서 월북한 사람들이 북한의 역사학계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조선 역사편찬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역사질문제라는 그 학술지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때 이들은 사실 민족주의 역사학자들하고 대동소이예요. 근데 제가 북한의 이쪽 이제 논문들 쭉 보니까 이분들 하는 얘기가 우리 이제 북한 역사학을 세울 때 그 핵심이 됐던, 제일 앞으로 오세요. 제일 앞에 자리에 있었을 때. 우리가 누구를 정신적 지주로 삼았냐 하면은 두 분의 이름을 대요. 한 분은 단재 신채우, 또 한 분은 그 약연 김두봉. 그 김두봉 선생은 국어학자죠. 그런데 역사학하고 국어학, 지리학은 같이 가는 거예요. 원래 역사, 정치, 그 국문학, 지리학은 같이 가는 건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분절시켜가지고 나눠놨죠. 다 김두봉 선생 다 역사학자예요. 여기에 저는 누가 있다고 보냐면 아까 민족주의 역사학자로서 6.25 때 월북된 분 중에 이 정인보 선생 있잖아요. 위당 정인보 선생. 저는 이분의 역사관들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기록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남한 최고의 역사학자를 납북해가지고 북한에서 모였겠어요. 그럼 북한의 역사학자들이 저 정인보 선생이 여기 와 있다는데 만나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단재 신초, 약연 김두봉, 그 다음에 위당 정인보, 이 세 분의 역사관이 북한 역사학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데, 물론 북한 역사학하고 그 김일성 일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엔 우리하고 달라져요.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만 그 전까지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예전에 뭐 전전 정권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한국학진흥사업단이라는 게 있어요. 연간 국가예산 한 300억쯤 쓰는 데예요. 그 단장이라는 사람이 공개학술회의 석상에서 단재 신초는 세 자로 말하면 또라이고 네 자로 말하면 정신병자다. 역사학자들 모인 공개학술대회 석상에서 그랬어요. 아무도 거기에 항의 안 했어요. 나중에 그 참석했던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줘가지고 제가 우리 안에 식민사관이라는 책에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 아니니까 그 사람 이름은 안 썼지만
아는 사람은 누군지 알겠었죠. 그랬더니 교육부에서 전화가 와요. 선생님 그 책에 누구라고 쓴 것 같은데 그래도 되냐고. 당신이 왜 따져? 근데 웃기는 구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민사학계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역사관은 황국사관 추종하고 조선사 편수회 출신의 이병도 신석호가 주축이고 분단 상황의 최대 수혜자고 남한대학의 역사학계를 완전 장악해가지고 반대학설을 모두 제거했죠. 그래서 학설은 이 식민사학계 학설은 학설이라고 할 게 없어. 그냥 일본인들이 뭐라 그랬나 총독부가 뭐라 그랬나 하는 걸 지금까지 그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군은 부인하고 그다음에 낙랑군은 평양에 있었다는 거고 임나는 가야라는 거고 그리고 분절적인 사고 고대사, 중세사, 근현대사 각각 따로 사고예요. 제가 역사학계한테 가장 비판받기 시작한 게 뭐냐면 너 독립운동사 했으면 독립운동사만 하지 왜 딴 분야 왜 하냐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역사학자면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다 해야죠. 물론 자기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깊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넌 네 전공인 그 부분만 하고 다른 분야는 딴 전공인 사람들이 한 거 외워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근현대사는 진보인 척하는 역사학자들이 조금 앞부분 가면은 조선시대는 이완용이 당시인 노론의 관점으로 보고 조금 더 앞으로 가면은 총독부 관점으로 보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그럼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냐? 절대 모르지 않아요. 그게 자기네 신상에 유리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래요. 어차피 뭐 여러분이나 저나 인상 한번 하는 거잖아요. 뭘 그렇게 이제 밥새끼 문제는 대충 해결됐잖아요. 그 밥새끼 있고 누워 잠잘 때 있고 입을 옷 있으면은 같이 추구하면서 인생 사는 거지. 뭘 그렇게 조금 더 좋은 밥, 좋은 옷 입겠다고 자기 양심 속여가면서 민족과 국가 배신해가면서 저렇게 사는 게 뭘 그렇게 행복할까. 그런데 이들은 80년 동안 한 번도 안 당해 봤으니까 바늘도둑이 후두룩 된단 말이 있잖아요. 그 아주 명언이에요. 바늘 훔쳤을 때 한 대 얻어 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바늘 훔쳤다가 괜찮으니까 그 다음에 숟가락 훔쳐요. 그때 또 한 대 얻어 터져야 되는데 안 훔치고 잘했다 하니까 나중에 속까지 훔친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한국 역사학계가 딱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규백이라는 사람 들어봤죠? 이 이규백이 쓴 한국사 실론, 이거는 얼마 전까지는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책 가지고 시험 받고 이 책에 공무원 시험 문제가 다 나왔어요. 근데 이 이규백 교수가 한국사의 쇠학파로 썼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이렇게 봤잖아요. 한국사의 쇠학파가 이렇게 민족주의 역사학계가 있고 막주주의 사회주의계열의 역사학계가 있고 또 하나는 식민사학계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이규백 교수가 쓴 것 중에 하나는 쇠학파 중에 하나는 민족주의 사학이죠. 또 하나 유물사관이 사회주의계열 역사학자죠. 또 하나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식민사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딱 식민사학 명찰을 치워버리고 실증사학 이렇게 딱 바꿨죠. 이 사람들이 실증도 아니에요. 다 거짓말인데 설사 실증이라고 하더라도 실증은 뭡니까? 역사학의 방법론이에요. 전 세계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은 실증으로 하는 거예요. 법학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사법부가 왜 요거도 먹어요? 증거 가지고 안 하고 심증 가지고 하니까 다 요거도 먹잖아요. 이 검사들도 다 심증으로 해치웠고 판사도 마찬가지로 자기 심증으로 하니까 요즘 그렇게 공격당해도 별로 사법부 옹호하는 목소리 별로 없잖아요. 북한에서 수정복 무슨 얘기하는데 촌스럽죠? 남한에서 재판받으려면 검사복 판사복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뭐냐면 A급 법조인들은 만나면 저희하고 잘 통해요. 왜냐? A급 법조인은 증거 가지고 해요. 저희도 사료 갖고 합니다. 저희 같은 나라가 잘못됐으니까 저희가 소수파가 됐는데 저희 같은 소수파가 역사학계를 99.9% 장악한 식민사학계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는 실증밖에 없어요. 사료밖에. 그런데 실증도 아니면 실증사학으로 이름을 딱 갈아치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총독부 역사관을 하나뿐인 정설로 승격시킨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한국국사학계에서 태두라고 이야기하는 이병도 박사의 한번 이야기를 봐요. 역사를 새롭게 고찰한다고 객관을 몰각한 주관이거나 어느 한 편벽된 사관에 치우치거나 또는 사실을 고립적 표본으로 고찰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항상 객관을 태도로 삼아 시야를 넓혀 다각적으로 또 종적, 횡적, 심적, 물적인 관련 아래 공정하게 고찰하여야 한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결론은 뭔지 아세요? 일제식민사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비판하는 거는 편벽됐다는 거고. 여보, 역사학자가 객관적일 수 있어요? 사료는 객관적일 수 있지만 학자는 객관적일 수 없어요. 주관이 다 들어가 있죠. 근데 마치 총독부 역사관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처럼 호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객관적인가 한번 보자가. 자기가 이병도가 와헤레대 3학년 때 교수인 찌라쇼키치 씨와 그의 친구인 이케우치 히로시 씨의 사랑을 받아 졸업 후에도 이 두 분이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들을 보내주어 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본인이지만 매우 존경할 만한 인격자였고 그 연구 방법이 실증적이고 비판적인 만큼 날카로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용어예요. 슈다소키치 이케우치 히로시가 누구냐면 조금 이따 나오시겠지만 고려 강약을 반 이상 딱둑 잘라 먹은 인물인데 아직도 교과서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아주 존경할 만한 인격자였고 조선 총독 데라우찌 있잖아요. 데라우찌한테도 아주 일본이지만 아주 존경할 만한 인격자였어. 하는 이야기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병도가 이 김창룡이 일본군 헌병 5장 출신으로 아주 사람을 많이 죽였죠. 그래서 이 김창룡이가 이 김창룡이 사실은 김창룡이 이제 방첩 부대장, 그 다음에 그 바로 아래 있던 전봉덕이 헌병사령관, 그 라인이 백범 김구 선생 암살한 주역들이에요. 그런데 이 김창룡이 헌병 5장 출신을 이승만이 엄청 중용했죠. 근데 인물이 사람을 워낙 많이 죽였어요. 전부 다 이승만에 반대하면 너 빨갱이지 해가지고 죽인 사람이 엄청 많은데, 그래서 56년에 그 출근하는데 허태영 대령이라는 인물이 그걸 저격해서 쏴 죽였죠. 그랬더니 이병도가 그 묘갈명을 썼는데, 조국 치안의 중책을 띠고 반역분자 적발의 규제혁명을 날리던 고 육군 통무대장 김창룡 중장은 이참 순직하였다. 이 참변을 듣고 뉘안이 놀래고 수로하랴. 아, 이런 변이 있을까. 나라의 큰 손실이구나. 그러면서 2만 명을 죽였다고 이병도가 자랑스럽게 써놨어요. 이 김창룡이. 이 인물을 갖다가 참 한국 역사학계 희한한 게 보수뿐만 아니라 진보 역사학자들도 이병도에 대해서는 찝조를 못해요. 검거 처단함이 근 25,000명 전시방첩의 특수임무를 달성하였다.
그는 죽었으나 그 흘린 피는 전투에 흘린 그 이상의 고귀한 피였고 그거는 길이 호국의 신이 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인간백정 김창룡을 역사학자가 저 따위로 글 쓸 수 있다는 거는 상상하기 힘든데 저걸 갖다 또 이런 글을 쓴 이병도를 그렇게 또 역사학자들이 칭송하고 신처럼 떠받드는 것도 이해하기 참 힘든 현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병도보다 한술 더 뜨는 양반이 신석호인데 내가 경성제대 분과 때 주로 가르침을 받았던 선생은 이만희시 박사라는 일본인이었다. 그는 비교적 학자적 입장에서 사실을 왜곡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만희시 우리 아까 한번 나왔죠? 사료조작의 달인 그 전북 남원을 야마도의 식민지 김훈이라고 조작한 달인 아주 칭송하죠.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경성제대 사학과로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곳이 조선총독부 조선사 편수회였다. 내가 일제치하의 대학에서 아무 희망도 없는 조선사학을 전공한 것은 항일정신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 신석호 양반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게 박정희 전 대통령도 관동군 만주옥자 들어가기 위해서 혈서 썼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혈서 쓰고 그 만주옥자 들어간 거는 항일정신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비시 그 나치 지배 동안에 그 프랑스 사람 비시가 통치했잖아요. 그런데 그 4, 5년 통치했는데 4년쯤 통치했는데 특히 거기에 부역한 지식인들은 아주 가혹하게 숙청을 했어요. 당시 프랑스는 좌파 레지스탕스 출신들이 사회당을 만들고 우파 레지스탕스 출신들이 인민전선을 만들었죠. 그래서 기자나 뭐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나치 차장글 하나만 찌면 다 죽였어요. 그러면서 두 고리 한 말이 있어요. 우리 프랑스가 앞으로도 외국의 점령을 당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외국에 부역하는 지식인은 나오지 않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 뭡니까? 그러기는커녕 이들이 학문계를 100% 장악한 결과 누라이트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누라이트는 제가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려요. 하나는 겉과 속이 같은 누라이트. 비교를 흡별하기 쉬워요. 안병직이니 이영훈이니 뭐 하는 겉과 속이 같은 누라이트는 그냥 일본 찬양하잖아요. 근데 겉과 속이 다른 누라이트, 요 친일사학자들, 요거는 이제 감별하려면 조금 이제 복잡하죠. 요 둘을 다 척결해야 한국 사회가 정상국가가 되는 게 뭐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진보 보수를 뛰어넘어서 한국이 정상국가가 될 수 있냐 없냐 하는 시금석이 바로 이 부분인데 놀라운 말이잖아요. 자기가 조선해편소에서 우리 역사 왜곡한 게 항일정신에서 나온 것이었다는데 그래서 요 사실은 군인들보다도 요 쇠치 혓바닥으로 이 사실 왜곡하는 이들이 훨씬 더 악질인 겁니다. 자, 작년에 이제 국사 교과서가 새로 검정에 통과돼갖고 9종이 통과됐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이제 무너지고 나서 그 중에 한국학력평가원 한 교과서만 다시 이제 검정 취소하고 나머지 8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지금 교육시키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상투적으로 지금 쓰던 수법이에요. 이 검정 교과서라는 거는 편수 지침이 다 나와요. 거기에 맞춰서 써야 통과가 되는 거지. 거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 거기 안 들어가요. 들어가나마나 100% 탈락하죠. 저희 관점으로 쓰면은 다 총독부 관점으로 쓰는 건데 마치 그 중에 한국학력평가는 보니까 별로 역사학자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요건 누라이트 색채가 좀 더 강하니까 그거 하나만 탈락시키고 없는 것처럼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식민사학계가 이 총독부 역사관을 유지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한번 차례를 보세요. 차례가 근대 이전 한국사의 이해,
근대 이전 한국사의 탐구, 근대 국가 수립의 노력, 근대 이전이라고 해놓고 여기에서부터 구석기부터 써놨어요. 그러면 근대는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근대의 시작은 강화도 조약부터라는 건데, 일본하고 체결한 강화도 조약부터가 근대라는 근대 시작이라는 건데, 그 이전에 100만 년 전에 이 구석기 시대, 이 10,000년 전에 신석기 시대, 이걸 전부 다 고구려 뭐 전부 다 근대 이전이에요. 벌써 여기 관점이 그 제일 중요한 게 역사관이라 그랬죠? 이따위 관점, 이따위 편수지침 내려는 데가 어디 있냐 하는 이야기예요. 일제 강제개항을 근대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사관인데, 지금까지 사용하던 모든 국사교과서의 기본 틀은 심상소학교 국사, 여기 조선총독부 편찬이죠. 심상소학이 뭐냐면 메이지 시대 때 일본의 초등학교를 심상소학이라고 불렸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국사를 가르쳤죠. 여기서 말한 국사는 일본사죠. 근데 일본사만 가르치다 보니까 3.1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조선사를 조금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보충교재, 요거 보충교재가 바로 조선사를, 한국사를 조금 집어넣은 건데, 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큰 틀은 한국사관이고, 반도사로 가두고 반도 북쪽은 중국의 식민지 한사군, 양랑군이 있었고, 반도 남쪽은 뇌의 식민지 임나가 있었다. 총독부 통치는 은혜다. 이 틀이 지금까지도, 광복 80주년 되는 지금까지도 교과서에 그대로 관철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기 천안문, 중국 가보시면 천안문을 등지고 이렇게 보면은 왼쪽에 인민대회당이 있고 오른쪽에 중국 국가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에 가보시면 첫 번째 전시실 지도에 만리장성이 평양까지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시작했냐? 일제 때 이나바 위아기치라는 일본인이 만리장성은 황해도 수안까지 왔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병도가 만리장성은 황해도 수안까지 왔다 하니까 이 골빈 한국역사학계가 지금도 그대로 따라가지고 만리장성을 수안까지 왔다고 하죠. 근데 중국에서는 이게 만리장성이 한반도 북부까지 왔다니까 그건 좋은데, 우리가 일본인하고 한국인이 한 거 그대로 추정할 수는 없지.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 그 수안 조금 위에 있는 평양까지 왔다라고 그려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이 지도를, 그 고대 한반도 북부가 중국의 식민지였다는 지도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시진핑이 트럼프 만나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명중국의 일부였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 이 낙랑군, 한사군 가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역사학계가 단 한 명도 그 어마어마한 발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 안 했죠. 저희가 있는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만 시진핑 망원 규탄 학술대회를 열어가지고 조목조목 비판을 했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지금 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은 아직까지도 저는 말씀드리지만 독립국가라고 보기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저희하고 같이 노력해가지고 한국을 진정한 독립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리장성에 대해서는 중국의 사기에서 요동까지 이르렀다. 만리장성이 요동까지라고 써놨어요. 또 임조에서 시작하여 요동에 이르기까지 만여리에 걸쳐 있었다. 근데 고대 요동은 지금은 요 요하 동쪽을 요동반도 요쪽을 요동이라고 하지만 고대는 요 하북성 일대를 요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 지금의 중국의 만리장성도 가보면 다 여기에서 끝나 있는 걸 갖다가 여기까지 연결해가지고 다 여기까지 한반도 북부까지 북한 땅이 다 고대 중국 거였다. 이렇게 교과서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교과서에 낙랑군 이렇게 그려놓고, 고등학교 거에도 낙랑군 평양으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요번에 검정 통과한 것도 전부 다 낙랑군 그려놓고 평양에다가 그려놔가지고
중국 동북공정이 맞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국역사학계 총론에서는 동북공정 비판합니다 그러고 강론 가면은 다 동북공정 추종하죠. 총론에서는 항상 한국역사학자들 식민사관 비판해요. 서론에서는. 본론 결론은 다 식민사관이죠. 그 사기술이 80년 동안 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사기술을 사기라고 비판하는 저 같은 사람이나 우리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나 이런 데는 없어져야 되는 보수진보 역사학계 할 거 없이 없어져야 되는 그런 집단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엊그제 저희가 요즘 국립중앙박물관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한번 가봤어요. 참 가보니까 외국인들에게 진짜 창피할 정도의 이야기를 해놨는데 일단 국립중앙박물관이면 거기를 한 바퀴 삥 돌아가 나오면 우리 민족, 우리 국가가 어떻게 시작해갖고 어떻게 지금까지 왔다를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혼이 없고 뿌리가 없고 있는 관점이라고는 어떻게 하면 일본 끌어들여서 일본을 우리의 조국으로 만들어 놓을까 다 그 관점으로 써놨어요. 제일 처음에 석기시대에 뭐가 있냐면 조몽시대 토기를 갖다 놨어요. 일본은 고대사를 갖다가 조몽시대, 야요이시대, 그 다음에 고군시대 이렇게 나누는데 조몽시대는 예를 들어서 한 12,000년 전부터 그 다음에 서기전 한 3세기 무렵까지인데 이때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가지고 일본 열도에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의 집단 추락이 규슈 지역에 많아요. 그 얘기는 한마디를 안 써놓고 여기에 한반도에서 조몽토기 하나를 딱 갖다 놓고 설명해다가도 조몽토기가 뒤터리고 어쩌고 그러니까 이 한국 이쪽 역사 좀 알고 이 사물을 바라보면은 참 이 나라가 그냥 이 분야는 1945년 8월 14일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이제 정확히 이해되는데요. 거기에 또 특별히 낙랑관을 따로 해놔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말하는 낙랑관은 평양이라는 거고 지역은 평양이라는 거고 한나라 식민지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엄청 강조해놨어요. 그 뿌리가 뭐냐면 이병도가 이 한사군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낙랑군에 대해서 마치 한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할 수 있었다. 당시 낙랑군 도시의 번영과 시민생활의 화사함과 미술공예의 진보가 어떠하였는가는 근래 발견된 그 시대의 유물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거 버전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제시대 경성 도시의 번영과 시민생활의 화사함과 공예의 진보가 어떠하였는가는 근래 발견된 그 시대의 유물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총독부 치세를 딱 칭찬하는 그 관점으로 낙랑군을 칭찬해 놓은 걸 지금 그대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낙랑관을 특별히 만들어 갖고 전시하고 있어요. 거기에 역사학계는 다 카르텔이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박물관장 되든 역사 모르든지 아니면 알아도 그냥 이거 추종하는 거니까 마치 뭐가 그래서 K한류로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떴는데 역사학계로 오면은 이렇게 형편없는 나라였어? 하는 설명을 잔뜩 써놨어요. 그래서 2017년 무렵에 역사비평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땐 마치 이제 운동권 진보 역사학자들이 시작한 것처럼 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총독부 기관지로 이제 변한 학술지인데 여기에서 갑자기 두 차례에 걸쳐서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 역사학 이런 주제로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기관지인데 특집을 실었죠. 이름 자체가 사이비 역사학, 그러니까 총독부 역사관은 비판하는 건 사이비 역사학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벌써 다 파시스트들이잖아요. 학문이란 건 다 상호 소통하는 거예요. 식민사학자들이 저희 보고 뭐 사이비네 유사네 하잖아요. 그럼 저희는
항상 답이 똑같아. 뭐냐면, 그래, 그럼 공개 학술 토론을 좀 하자. 그럼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식민사학의 최대 무기는, 그래, 공개 학술 토론회 좀 하자. 주제는 니네가 정해. 니네가 정하는 걸로 공개 학술 토론회 좀 해. 낙랑군 갖고 하든, 임나가야설 갖고 하든, 고려 조선국경 갖고 하든, 간도 문제 갖고 하든, 하여간 공개 학술 토론회 좀 해. 그럼 안 나오면, 사이비 역사. 이러면은, 이때 2017년도에 젊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총독부 역사가는 영원히 우리를 지배하신다. 라고 하니까, 조선일보에서 국사학계의 무서운 아이들, 여러분, 무서운 아이의 원조가 누구예요? 장곡도의 앙팡테르불이죠? 앙팡테르불은 뭡니까? 기존의 권위, 기존의 질서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앙팡테르불이잖아요. 총독부 역사가는 영원히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하신다. 라는 게 무서운 아이예요. 그랬더니 조선일보가 띄우니까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에서 동시에 대단히 위대한 학자가 나온 것처럼 엄청 띄웠는데 이때만 해도 이들이 전부 다 시간 강사였어요. 그런데 맘먹고 총독부 역사가 농어하니까 6개월 만에 다들 이제 기경량은 카톨릭대 교수로 가고 안정주는 서울시립대 교수로 가고 위가야는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위원으로 가고 놀라운 구조죠. 완벽하게 총독부가 지배하는 구조의 역사학계는. 그래서 봐요. 조태성이 이들이 통하는 건 언론 카르텔 때문인데 그러니까 지금 한국 언론이 세계적으로 제일 아시아에서도 신뢰도 조사하면 한국 언론이 꼴찌예요. 신뢰도. 태국 언론보다도 신뢰가 낮아요. 이런 문제는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가지고 총독부 역사관 극복하는 건 다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수는 말할 것도 없이 진보 언론이란 것들도 총독부 역사관만 나오면 만세하니까 그러니까 언론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조태성 한국일보 기자인데 동북아 역사지로 사업에서 논란이 일었다. 낙랑군 위치 문제는 어떻게 보나. 안정준,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는 건 우리뿐 아니라 제대로 된 학자는 모두 동의한다. 100년 전에 이미 논증이 다 끝났다.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김재원, 100년 전이라 하니까 자꾸 친일사학 소리 듣는다. 하하. 규경량, 그러면 200년 전 조선실학자들이 논증을 끝냈다라고 하자. 얘들 말에 역사학자다운 말은 단 하나도 없는 게 역사학자는 뭐냐면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는 건 어느 해류에 나온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중국에 예를 들어 후한서에 낙랑군은 요동에 있다. 낙랑군 장자면은 그 땅이 요동에 있다. 중국 자료는 평양에 있다라고 말하는 자료 하나도 없어요. 다 요동에 있다 그러지. 이 자료는 없는 걸로 하고 그냥 다 평양에 있는 걸로 하고 그거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는 그래서 우리 한반도 북부가 중국의 식민지였다는 거 부정하는 학자가 있으면 사이비 유화로 뭐라 해 죽이자. 여기에 이제 보수진보 언론까지 다 가세해가지고 지금 사이비네 유산에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형편인 거죠. 근데 실제 낙랑군은 어디 있었나? 지금 다 하북성 일대 있었다는 게 중국의 여러 사료들에 나와요. 이거 뭐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제 총괄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각각 개별 이걸 들으실 텐데요. 여러분 이 신라사를 한번 잠깐 보면은 지금 이게 모든 교과서에 가리키는 통일신라의 강역도예요. 대동강 남쪽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이전에 신라가 통일하기 100년도 전에 진흥왕이 함경도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황초령 함경도에 황초령비, 마운령비를 세우죠. 그러면 한번 아니 신라가 통일했다는데 영토는 줄어들었네. 그게 말이 되겠어요? 우리가 어떤 정치가가 나서가지고 남북 통일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영토는 경상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럼 이 정치가 훌륭하네. 남북 통일했네. 그러겠어요?
그리고 역사는 다 상식의 체계예요. 말이 안 되죠? 그건 뭐냐면 그 김춘추 태종무열왕이 당태종을 만나서 협상할 때 뭐라 그러냐면 당태종이 백제와 신라를 멸망시키면 폐강이남은 신라에게 주겠다 그래요. 그 폐강을 대동강이라는 게 다 헛소리예요. 폐강은 다 이 하복성에 있는 강이에요. 그래서 그 폐강을 대동강이라고 해놓고 촉소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신당전쟁이 벌어졌다 그러잖아요. 신당전쟁의 승부수가 어디냐면 매소성 전투에서 신라가 당나라를 꺾으면서 신당전쟁에 그 신라의 우위를 이제 접어들고 당나라가 쫓겨나게 되는데 그 신당전쟁의 장소가 연천의 대전리산성이라는 거예요. 경기도 연천에. 그런데 이 매소성 전투에 대한 그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당의 이근행이 군사 20만 원을 끌고 매소성에 주둔했다. 우리 군사가 공격하여 내쫓고 3380km 획도가가 남은 병장기도 그 정도였다. 그러면 매소성은 당나라 군사 20만 명에 말이 3만 필 이상 주둔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연천 대전리산성, 여러분 한번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역사는 반드시 답사를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발로, 눈으로 본 문헌사료를 발로 확인해야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저희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는 답사단인지 중국일보,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답사단인지 25년이 넘어요. 다 발로 확인했기 때문에 저 식민사학자들이 어떤 뭐를 해도 당당하게 토론하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연천 대전리산성 가보면 2,000명 주둔하기 힘들어요. 말은 30필 주둔하면 말 먹일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는 아니네 해야죠? 한국 역사학자도 절대 안 그래요. 일본인들에게 배워가지고, 이거 사료가 잘못됐다 이러죠. 그래서 20만 명은 과장이다.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요즘 중국에서 역사 도발 안 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한국 이 식민사학계가 다 해주거든. 한국 주류 역사학계가. 그러니까 요즘은 한국 학자들하고 그 다음에 중국 학자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역사 난도질 하는 중이에요. 그럼 뭐냐면, 그러면 이 매소성이 어디냐? 당연히 이 만주벌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나라가 고구려 멸망시키고 안동도읍으로 설치하잖아요. 안동도읍을 지금의 평양이라 그러는데 다 헛소리예요. 안동도읍이 있는 데는 어디냐면 지금의 하복동의 창녀 이쪽에 안동도읍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강역은 신라가 다 차지한 겁니다. 한때는. 그래서 신라의 진성왕이 당나라에 최초원을 시켜가지고 양이패로 보내는데 신라의 서쪽 광역이 120개의 고죽국과 강역이 연접해 있다라고 당나라에 국설 보내요. 고죽국이 어디냐면 지금 하북동 노령현 이 일대까지가 신라 강역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발해가 쓰죠? 그럼 발해와 신라의 남쪽 경계가 어디냐? 이건 아직 아무도 연구 안 했어요. 그러니까 찾아보면은 그 리하다, 그 중국 기록 보면은 리하가 경계다라고 돼 있는데 리하가 어딘가 찾아보니까 하얼빈에도 리하가 있던데 하얼빈의 리하가 지금 옛날 발해와 신라의 그 발해의 남쪽 강역, 신라의 북쪽 강역인 그 강역을 뜻하는지는 또 연구를 해봐야죠. 그래서 저희는 이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발해가 왕족의 무덤을 쓴 곳 여기까지는 발해 땅이 아니겠느냐라고 해가지고 현재는 이렇게 건왔는데 이게 조금 더 앞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고려 조선강역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고려강역을 이렇게 압록강에서 함흥까지 함경 남도까지 이렇게 그려놨죠. 그리고 천리장성 이렇게 해놨죠. 천리장성이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그럼 장성을 쌓으면은 쳐들어올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라가 없어요. 그 고려 사람들은 심심해서 장성 쌓고 가가지고
사람 시켜서 지켰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조작한 게 누구냐면 이병도가 존경할 만한 인격자입니다라고 한 쪼라소키치, 이케우치 히로시, 그리고 신석호가 비교적 학자적 양심에서 사실을 조작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마니시루가 다 조작한 거예요. 이 중에 고려는 남쪽은 5개도, 그 다음에 서북쪽은 북계, 동북쪽은 동계라고 했는데 이 고려의 동계 그려놓은 거 보세요. 함경남도에서부터 포항까지 그려놨죠? 그럼 고려 동계가 어딘가를 고려사 지리지에 동계조가 딱 있어요. 조선초의 편찬은. 거기 고려사 지리 동계조에 뭐라고 하냐면 비록 연역과 명칭은 같지 않지만 고려초로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공엄 이남에서 삼척 이북을 통틀어 동계라 일컬었다. 동계의 남쪽은 어디예요? 삼척이죠? 공엄은 조금 있다 잘 못 들어보셨을 테니까 식민사학 교육만 받아가지고 삼척은 여기잖아요. 삼척이 포항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해방 이후 80년 동안 그 수많은 경상북도인지 강원도인지도 모르고 80년 동안 우리 여러분도 이렇게 호도 당해왔고 지금도 호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공엄이 어디냐? 공엄은 윤관이 그 여딘족을 내쫓고 공엄진 선춘령이라는 곳에 고려지경이라는 비석을 세운 데인데요. 그 위치는 세종실록 지리지 경원도부가 바로 두만강을 끼고 있는 데인데 여기에 딱 나와요. 두만강 경원도부의 사방경계는 동쪽으로 바다까지 20리, 북쪽으로 공엄진에 이르기까지 700리, 동북쪽으로 선춘년에 이르기까지 700리다. 그래서 성호 유익성생도 성호 사설에서 윤관의 비는 선춘령에 있으니 두만강 북쪽으로 700리가 되는 곳이다. 라고 해서 여기에 있고, 천령은 어디 있냐면 심양 남쪽이 천령이에요. 그래서 고려강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케우치 히로시 쓰라수키치 이마니시루가 반도사관에 의해서 고려강역을 딱 두기 막 이만큼을 다 잘라 먹으니까 이병도가 존경할 만한 학자들이었다, 인격자였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이 나라 골빈 역사학자들이 그대로 해갖고 지금 교과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여기가 광복회 서울시 지부잖아요. 뭐 제2의 독립운동 해야 이거 바뀌지 그냥 안 바뀌어요. 이 식민사학 카르텔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검찰 카르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원천령과 공엄진을 따지면 이게 고려 국경이고 이 국경이 바로 조선 국경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가보니까 중국에서 그 천령 자리에다가 봉지보 유지라고 몰래 비석을 세워놨어요. 제가 이 비석 찾느라고 고생했어요. 지금은 다시 가봤더니 요 자리는 추워버리고 딴 데다가 조그맣게 하나 세워놨던데 이게 뭐냐면 명나라 정사인 명사 지리지 요동도 주의사사의 천령이 1388년에 천령성을 설치했다가 93년 예돈주 현 천령시, 지금 심양 북쪽에 천령시가 있어요. 거기로 옮겼다. 천령은 서쪽에 요하가 있고 남쪽에 범하가 있는데 모두 요하로 들어간다. 동남쪽에 봉지편이 있는데 이 봉지보 여기가 있는데 옛 천령성 자리이고 고려와 여기까지가 고려 경계라고.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 개천대 하잖아요. 개천대 받을만 해요. 자기들도 고려강역이 이 심양까지인 거 알고 몰래 비석 세워놨는데 우리는 교과서 보니까 아 여기에요 우리. 그리고 또 천령도 여기라 그러죠. 천령이 여기니까 여기가 원래 고려 땅인데 명나라가 여기에다가 천령이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고려 우왕하고 최영 장군이 요동정벌군을 이렇게 띄우는 거잖아요. 천령이 지금 교과서에 가르치는 대로 여기면은 군사가 이쪽으로 가야지 군사는 왜 북쪽으로 올라가냐고요. 그런데 국립중앙박물관 가보니까 아주 나레이션으로 처음에 고려 국경은 여기고 여기가 천령이고
그 다음에 공면왕이 수복한 땅이 여기고 그 따위로 그려놨어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호도하고 있어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 역사교과서에서 유일하게 그게 맞게, 그 사도에 맞게 지금 그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 뭐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 교과서는 나중에 뒤에 가면은 1909년에 간도협약이 있잖아요. 교과서는 논리는 뭡니까? 신라는 요만큼이죠, 통신라는. 그 다음 고려는 요만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조선 국경이 세종이 김정수와 최윤덕을 보내서 사군 육진 개척하면서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확장됐다. 그렇게 배워왔죠? 그러면 이 땅은 신라 때도 우리 거 아니고 고려 때도 우리 거 아니고 조선 때도 우리 거 아닌데 뭐 일본이 한국 외교권을 대신했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 거 아닌데 왜 청나라한테 돈 내놓으라 그러고 청나라는 만주철도 부서면서 자기네 원래 자기네 건데 왜 돈 주고 해요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앞뒤 말이 안 되니까 제가 어디 가서 이 강연을 했더니 어떤 분이 끝나고 여성분인데 선생님 제가 중고등학교에서 역사를 30년 가르쳤는데요. 제가 잘 가르친다고 자부했는데 이게 앞만 봐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오늘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근데 교과서는 아직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종실록에도 나요 공엄진 이남부터 천령까지는 조선 땅이다. 이걸 명나라에서도 용인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태종이 김첨에게 땅 15개를 선물로 줬다라고 나오고 세종도 이 고왕제 명나라 시조 주원장이 조선지도 보고 조서하기를 공엄진 이남은 조선경계라고 하였으니 경들이 참고하여 아래라라고 해가지고 세종도 다 공엄진 이남이 우리 땅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나라 역사학자들은 아니에요. 저기 지금 함경도까지예요. 우리 땅이. 그러면서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청나라에서 프랑스 지리학자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지도 그려서 납품하게 했는데 여기를 전부 다 우리 땅으로 조선 땅으로 다 그려서 납품했잖아요. 그래도 청나라 왕실에서 아무 문제제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간도협약으로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자기네 땅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이병도와 손진태 등은 지금 교과서에서 역사를 있는 그대로 서술해야 한다는 실증사학의 입장에서 한국사를 연구하는 학풍을 내세웠다. 이들은 조선과 임금문화를 연구한다는 목적으로 1934년에 진단학회로 조직했으나 1942년 일제 탄압으로 활동을 중지하였다. 결국 이병도는 독립운동가잖아요. 이렇게 보면. 아직 식민사학자들 써놓은 거 보면 욕을 안 하려 그래도 여러분들만 뭐가 치밀어 오르시죠? 이병도를 독립운동가로 지금 이완용보다 더 나쁜 게 이병도는 이완용은 땅 팔아먹었지만 이병도 신석호는 역사관은 팔아먹었잖아요. 그걸 독립운동가로 호도해갖고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학력평가원 하나만 문제 있는 것처럼 아웃시키고 8개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데 한국학력평가원 게 가장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저희 보고 점수 매기라 그러면 100점 만점에 한국학력평가원 거는 한 19점 주고 나머지 것들 한 21점에서 25점쯤 주면 딱 맞아요. 왜냐 한번 보세요. 일제시대를 사회문화의 변화라는 항목으로 일제 식민 지배를 칭송하고 있어요. 소제목이 식민지 근대 도시의 빛과 그림자.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까지 서울과 평양 등 전통적인 행정도시를 비롯하여 개항장인 인천과 부산, 원산 등이 근대도시로 바뀌었고 일제의 대륙 침략을 위한 발판으로 건설된 경부선, 경의선 등 철도로 인해 대전 신의중이 새로운 도시로 발전했다. 또한
일본과의 쌀 교역이 증가하면서 군산 목포 등의 항구도시가 발전하였으며 1930년대에는 식민지 공업화 정책으로 한반도 북부의 함흥과 청진 등 공업도시가 발전하여 한반도 북부와 남부 간의 상업구조가 인위적으로 개편되었다. 아주 일본이 한 걸 갖다가 칭송해 놨는데요. 이건 학력평가한 건데 천재교과서 걸 한번 보세요. 문화전파의 수단 중에서 철도역이 들어선 곳에서는 새로운 도시가 생겨났다. 일제 때. 또한 기찻길을 따라 여행하는 철도 관광과 수학여행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수학여행을 떠난 학생들은 만주까지 놓인 철도를 타고 압록강을 건너 평택, 봉천까지 다녀왔다. 그러면서 사진으로 중앙고등고등학교 수학여행 기념사진. 이걸 보면 일제 때 우리 학생들은 뭐예요? 바로 기차 타고 경상에서 기차 타고 봉천까지 갔다 왔네. 아주 일제시대 좋은 시대네. 이렇게 인식하게 돼 있죠?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역사학자들 요거 하는 거 보면, 그 다음에 리베르라는 데서 쓴 거는 사회문화의 변화에서 일제강점기에는 영화, 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 서구문화가 소개되면서 대중문화가 유행하였다. 한편 서울을 비롯한 도시에서는 옷차림이나 장식, 머리 모양 등에서 유행을 선도하는 모던걸과 모던보이가 등장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사치와 향락만 듣는 것처럼 여겨져 사람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근대 문물의 도입, 근대의식의 확산 등으로 생활 양식이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의식주 생활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먼저 의생활은 관료나 학생을 중심으로 양복과 양장이 유행하였다. 식생활에서는 짜장면, 호떡, 어묵, 우동, 빵, 아이스크림 등이 판매되었고 요리집이나 양식당 같은 외식이 대중화되었다. 양조간장이나 화학조미료를 넣은 요리법이 보급되기도 하였다. 주생활에서는 1920년대 이후 계량 한옥, 문화주택 등 다양한 주택이 보급되기도 하였으며 40년대에는 농업지역의 노동자들을 위한 영단주택이 공급되기도 하였다. 일제시대 만세죠? 조선통독부 만세. 이 구조가 왜 계속 이렇게 가냐. 이 구조에 와서 사람들이 저희한테 이제는 여러분들이 찾아오세요. 그 중에서 이제 고무적인 게 80년대부터 진보운동을 했는데 변절하지 않은 사람들. 여기서 변절은 뭐 국회의원 되거나 뭐 국회 냈다가 다 변절하는 건 아닌데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어떤 공기업과 뭐 하거나 그러지 않고 순수하게 해왔던 분들이 역사 때문에 찾아와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여기 오시면은 이게 보수 진보 문제 같죠? 그러니까 보수 역사학계는 식민사관이고 진보 역사학계는 아닌 것 같죠? 자칭 진보. 그 구도를 알고 다시 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고민을 하죠. 해보니까 진짜 그렇거든요. 짝퉁 진보들. 총독부 역사관 칭송하는 역사학자는 짝퉁 진보니까. 심지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 신석호 있잖아요. 저기는 조선자편소에서 한 것이 항일정신이라고 하는, 신석호는 이 고려대학교하고 국사편찬위원회 장악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신석호가 자기 뒷자리를 강만길 교수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강만길 교수가 2018년도에는 자서전이 있어 역사가의 시간이라고. 눈 뜨고 보기 힘들어요. 왜냐면 나는 신석호 선생님이 부르셔서 얼른 달려나갔더니 내가 이제 국사편찬위원회 가기 위해서 고려대학교에 사위를 표했더니 총장이 후임을 준비하라기에 자네를 추천했더니 그렇게 알게 나는 귀를 의심했다. 신석호 선생님의 후임으로 내가 가다니. 나는 신석호 선생님을 못 솔직히 잘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가지 않았으면 신석호 선생님은 못 만났을 것이고 신석호 선생님 못 만났으면 근데 이런 역사 활동을 할 수 없겠다고 생각하니 그 뜻높은 거기에 부응하는 학자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한국의 어떤 진보 정치가가 나는 유한용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국회의원도 못 됐을 것이고 도지사도 못 됐을 것이고 나는 유한용 선생님의 뜻에 부응하는 삶을 정치가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 뭐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강만길 교수가
노무현 정권 때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장을 했어요. 여기에서 자기가 자서전 말미에 그 위원장 시절의 얘기를 일기 형태로 써놨어요. 뭘 써놨냐면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어느 집안에 친일파가 있으면 공문을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집에 보냈냐면 벽초 홍명희 선생 집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손이 전화해갖고 막 항의했죠. 벽초 홍명희 선생이 누굽니까? 1927년도에 좌우 민족협동전선인 신간회가 만들어질 때 민족주의 대표로 월남 이상재 선생이 회장이 되고 사회주의 대표로 그 벽초 홍명희 선생이 부회장이 되잖아요. 홍명희 선생 아들 홍기문 또 독립운동가예요. 홍명희 선생 아버지 홍범식 나라 망하니까 금상군수 출신인데 자결했잖아요. 3대 독립운동했는데 너희 집안 독립운동에 그 친일파야 하고 공문 보냈어요. 왜냐하면 홍명희 할아버지가 중추원 참여했다는 거예요. 중추원은 그냥 뭐 명예직 아무것도 하는 건 없는데 그냥 자리 명예직 준 자리예요. 좋다 이거죠. 그러면 같은 논리를 다 들이대야죠.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할 때 이병도 신석호가 올라오니까 거기 강만길뿐만 아니라 거기 참석한 역사학 교수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분들을 갖다가 친일파라고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사표 썼어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러면 이병도 신석호는 자기들이 학교 와가지고 대학 와가지고 만난 사이잖아요. 남의 아버지, 할아버지를 친일파로 지정하겠다는 인물들이 왜 자기가 대학에서 만난 사람들은 친일 행위가 너무 뚜렷한데 다 빠지고 벽초 홍명희 선생 집안은 집어넣어놓고 처음에 발표했을 때 저한테 기자들이 막 전화 왔어요. 한국은 식민사학을 비판하는 척하면 좌우 언론이 다 띄우는데 식민사학을 진짜 해체하겠다며 그다음에 좌우 언론이 연합전선표에서 다 죽여요. 이제 그때만 해도 이 직접적인 이제 안 할 때로 생각했는데 기자들이 전화 왔어요. 그 명단 발표하니까. 그래서 제가 딴 건 다 그렇고 역사학자 명단만 살펴보자. 그 이병도 신석호는 빠지고 이농화만 들어갔던데 이농화 들어간 이유가 조선사 편수에 근무했다고 들어갔더라. 그러면 뇌질이 안 좋은 인물들을 내야 될 거 아니냐. 그래 이병도 신석호는 해방 이후까지 총독부 역사관을 하나뿐인 도구마를 만들었으니까 죄질이 안 좋지 않냐. 근데 이농화는 책중계 뭐냐면 조선 여섯고 여성풍속사, 조선 무속고 무당풍속사, 그 다음에 조선 해오화사, 조선 기생사 이런 것은 나름대로 민중사학자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근데 이병도는 서울대 출신들이 보호한다고 빠지고 신석호는 고대하고 성균관대 출신들이 보호한다고 빠지고 이농화는 대학 안 있었다고 놓고 이러면 되겠냐 하니까 그 기자가 몰랐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역사학자들부터 정확하게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남들이 해야지 되지 않냐고. 그 구조가 지금까지 그대로 와서 이렇게 일제 식민 지배를 그냥 조선 총독부 많이 하잖아요. 의생활에서는 양복이 나왔고 식생활에서 그 당시에 우리 중고생들이 외울 것도 많은데 일제 시대 때 짜장면 먹었네, 아이스크림 먹었네, 그거 외워야 돼요? 그 집에서는 1940년대 노동자들을 위한 영단주택을 만들어줬다. 참 총독부 만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8.28대 때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학자로서는 불행한 거다. 학자는 공부만 해야 되는데 이쪽 하다 보면 공부만 할 수 없게 돼 있으니까 많은 수모와 모멸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은 여기가 또 광복회 서울지부의 특별 강좌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이 역사를 같이 바꿀 수 있을까 같이 이제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이고요.